자, 2026년 새해에 새로운 변제금 계산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개인회생 변제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결국은 그래서 변제금이 얼마가 나오는가, 내가 그 변제금을 낼 만한 사람인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변제금을 못 내면 결국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것이니까. 해마다 개인회생의 생계비가 달라지거든요. 생계비 검토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인정하는 생계비 금액 기준이 다른데 26년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득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입니다. 여러분이 소득을 200만원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인 생계비 154만원을 제외하고 한 달에 46만원을 36개월 변제하시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도 많겠죠. 한 달에 300을 버신다면 1인 생계비 154만원 제외하고 한 달에 146만원 36개월 변제하시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300만원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내 밑에 자녀가 있으면 부양 가족이 있는 거니까 나하고 자녀하고 2인 생계비 252만원을 제외해서 48만원을 변제하는 것이고, 한 달에 소득을 400을 번다 하더라도 자녀가 2명이 있다면 나하고 자녀 2명 3인 생계비 320만원을 빼서 월 80만원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단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나한테 부양 가족으로 넣을 순 없고 부부가 공동 양육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남편이 하나 키우고 아내가 하나 키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우자 재산 소득 공동 양육 의무를 고려해서 부양가족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라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의미하거든요. 1인인 경우에는 154만원, 2인인 경우에는 252만원,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생계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26년도 새로운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추가 생계비. 원래는 내 소득이 200이면 나의 1인 생계비 154만원 제외하면 변제금을 내야 되는데 나는 서울에 사는데 월세가 좀 비싼 거야. 그래서 월세 고려해서 20만원 더 빼겠다. 46이 아니라 26만원만 변제하겠다. 이것을 보고 추가 생계비라고 합니다. 원래 생계비는 154만원인데 추가해서 생계비를 더 뺄 수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추가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거비, 교육비, 병원비 이런 항목들을 추가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 생계비라고 한도 없이 무턱대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추가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의 기준에 한 달에 86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는데 1인 생계비 154만원 안에 이미 27만원 포함됐다고 보는 거지. 원래 1인 생계비 154만원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라고 채무자한테 남겨주는 돈이니까 그 안에 주거비 27만원 포함됐다고 보고 포함되지 않은 58만원을 별도로 추가 생계비로 더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서울 지역의 추가 생계비, 주거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1인 가구의 추가 생계비, 주거비는 58만원 내고 2인은 98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규정이고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이 좀 작아집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을 기준으로 교육비 총 인정 한도가 28만원인데 채무자한테 남겨주는 1인 생계비 154, 2인 생계비 252 안에 이미 자녀 교육비 8만원이 포함됐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추가 생계비로서 20만원까지 더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 생계비 중에서도 일반 교육비하고 추가 교육비가 있는데 추가 교육비라는 것은 안타깝게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도가 한 달에 50만원까지 더 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비도 추가 생계비로 뺄 수 있습니다. 기본 생계비 안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64,000원의 의료비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초과해서 사용하는 의료비는 추가 생계비로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많이 빼는 만큼 변제금은 내려오게 되겠죠. 단 추가 생계비에서 주의하실 것은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이렇다는 것이지 최대 맥스 금액이 이렇다는 것이지 이 금액을 무조건 빼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제율이 낮거나 최근 채무가 많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추가 생계비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인정해줘도 10만원, 15만원 아주 소액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문제입니다. 내가 소득을 300 버는데 나하고 배우자 2인 생계비 250만원 빼서 한 달에 50만원 변제해도 되는가, 아니면 나는 300 벌지만 1인 생계비 154만원만 빼야 되는가. 원래 예전에는 법원에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만 65세 미만이라면 배우자도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해서 돈 벌면 되지 개인회생하는 채무자한테 생계비로 왜 집어넣나, 괜히 변제금만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제외했는데 다만 생계비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배우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미성년 자녀나 장애 가족이 있어가지고
배우자가 이 사람을 돌본다고 일하기 어렵고,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배우자 소득을 보아하니 소득이 없거나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다. 월급 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1년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다. 아주 저소득을 의미하죠.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해줄 수 있다.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실제로 돈도 못 벌었다. 둘 다를 의미하는 거죠. 단 배우자 부양가족도 추가 생계비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변제율이 낮다거나 최근 채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고소득자는 생계비를 높여줍니다. 변제금을 낮추어 주거든요. 이것을 보고 기타 생계비를 더 인정해준다고 말하는데, 원래 소득이 200이면 1인 생계비 154를 빼면 한 달에 46만원을 변제하잖아요. 그러면 400 버는 사람은 1인 생계비 154만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246을 변제해야겠죠. 근데 246 변제하면 변제금이 너무 크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비 자체를 적게 벌었던 사람보다 생활비를 더 많이 쓸 건데, 그리고 소득이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안들을 고려해서 400, 실수령 400,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생계비를 154가 아니라 256까지 늘려주겠다. 그래서 월 변제금을 246이 아니라 144로 감액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러면 고소득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돈을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생계비를 얼마 빼주는가?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아니라 100%를 빼주겠단 말입니다. 보세요. 원래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53만 8천원 요걸 생계비로 빼주잖아요. 근데 실수령 금액이 384만원을 넘는다면 고소득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60이 아니라 100%를 적용해서 154가 아니라 256을 빼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400이면 256을 빼서 144를 변제금으로 낸다는 뜻이죠. 단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특히 이렇게 생계비를 높여서 변제금을 낮추었을 경우에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또는 최근에 6개월 동안 빌린 돈이 전체 채무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공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를 이만큼 높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1인 가구 고소득자의 경우 방금처럼 생계비를 256만원으로 올려서 인정한 경우에는 최대 금액이 256이란 뜻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기타 생계비로 인정해서 생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성인 자녀 생계비의 문제입니다. 우리 만 19세 되면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18세까지만 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만 19세가 넘어가는 순간 빼야 됩니다. 부양가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300이면 만 19세나 만 20세 자녀가 있으면 이 사람은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2인 생계비 252 빼서 48 변제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법원에서 규정을 바꾸어서 만 21세 미만, 그러니까 만 19세 만 20세는 성인이긴 하지만 대학교 저학년이나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2인 생계비로 인정해서 변제금을 낮춰 주겠다. 252 빼서 48 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만 21세 미만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만 19세 만 20세를 의미하는 거죠. 만 23세 만 25세 이런 나이 때는 안 해줍니다. 과거 1년간 그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을 합쳐봐야 100만원 이하다. 월급만 받은 경우에는 1년 토탈 500 이하를 벌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자가 그 자녀를 부양해 왔다면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서 변제금을 낮춰줄 여지도 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법원의 재량이라고요. 무조건 해준다는 말은 아니고 변제율이나 최근 채무 비율을 봐서 결정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를 정리하면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빼고 그리고 추가 생계비를 더 뺄 수 있다 했죠.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전세대출 이자나 주거비를 더 빼고 자녀 교육비도 빼고,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특수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비는 더 큰 한도로서 빼고, 병원비도 빼고,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이거 빼고 또 빼주는 게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의 최대 100%까지 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빼고 남은 금액이 변제금이 된다. 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재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재산이 3,600이 있으면 이거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제 기간이 36개월이니까 재산 3,600만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은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소득이 200이면 원래 1인 생계비 154를 빼면 46만원만 변제하면 되는데 내가 재산이 3,600 있으면 한 달에 100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생계비를 줄여야지 154로 하면 안 되죠. 200 빼기 나는 한 달 생활비 100만원만 쓰겠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 변제하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소득을 높여야죠. 내가 알바 추가해서 한 달에 254를 벌겠다. 그래서 1인 생계비 154를 빼고 한 달에 100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생계비를 줄이든 소득을 높이든 변제 기간을 늘리든 아무튼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청산가치는 재산이 청산가치죠. 그리고 탕진하고 없어진 돈도 청산가치로 칩니다. 도박으로 탕진하고 날린 돈, 내 주머니에 없고 이미 날려버린 돈이죠. 그렇지만 내 주머니에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청산가치에 넣어서 그거보다 변제를 더
더해라. 즉 사치탕진으로 날리면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간다. 페널티를 가하겠다. 이런 뜻이죠. 재산 봅시다. 나의 아파트, 나의 보증금, 나의 예적금, 주식코인 잔액, 키움증권에 남아있는 잔액, 업비트에 남아있는 잔액, 이런 것들은 나의 재산이 되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계보증금, 비품 설비 재고 이런 것도 재산이 됩니다. 보험 예상 환급금도 재산이 됩니다. 탕진은 어떤 걸 보고 탕진이라 하나? 도박으로 탕진한 분, 모바일 카지노, 모바일 토토, 그리고 사치, 명품, 주변 개인들에게 편파 변제한 거,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마지막 남은 나의 재산을 이전 은닉한 경우, 재산 명의 이전한 경우, 이런 것들은 탕진으로 보아서 전부 다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코인 탕진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지만 나머지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주식코인 탕진도 전액 또는 일부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3,600인데 도박으로 탕진한 게 3,600이다. 그러면 둘 다 청산가치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7,200 이상을 변제해야 되니까 7,200 나누기 변제기간 36개월 하면 한 달에 200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현재가치 고려하면 200보다 약간 더 변제를 해야 됩니다. 실제 법원의 보정 권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채무와 관련하여 사용처를 이렇게 설명해보고 그 사용처 중에서 소명을 못하거나 친인척에게 돈을 증여했다거나 빌려줬다거나 도박으로 탕진했다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 이런 것들은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를 더하라. 입출금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출금 계좌도 이렇게 소명을 해서 방금처럼 친인척한테 돈을 줬다거나 빌려줬다거나 도박, 별풍선, 게임, 사치, 명품 물건 구입, 유흥비, 노래방, 유흥업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 전부 다 청산가치에 넣어서 변제금을 높여라.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도 사용 내역 제출해서 건당 50만원 이상 결제한 거는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생활비라고 말은 하는데 생활비보다 훨씬 큰 규모로 보인다, 또는 개인 채권자한테 편파 변제했다거나 도박으로 날렸거나 낭비했거나 게임머니 탕진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높이란 뜻이죠. 채무자가 자녀를 추가 생계비에 넣겠다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로서 합리적인 금액만 인정해주겠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특수교육을 받는다고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특수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그리고 병원비, 각종 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라. 추가 생계비 부모님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님의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나 말고 부모님을 모셔줄 다른 형제도 없다면 상황 봐서 부모님 생계비도 인정해주겠다. 관련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옵니다. 자녀가 성인이지만 원래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근로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내가 부양해야 된다. 부양비 높여서 변제금 낮추어달라. 소명을 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상세불명의 행동장애가 있다. 중증 장애가 있어서 계속 돌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진단서를 제출하고 성인 자녀지만 부양가족에 넣어서 변제금을 낮추어달라. 그런 뜻이죠. 진료비 내역서, 장애 치료받을 때마다 썼던 진료비,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장애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돈을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도 내역을 제출합니다. 어머니 부양가족을 주장하면 어머니에 대한 재산, 소득, 가족관계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머니 기준으로 38년생,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죠.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첫째가 오늘 신청하는 채무자, 둘째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부모님 모시면 되지 첫째가 부모님을 꼭 부양가족에 넣어야 하는가? 법원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소명을 하는 겁니다. 동생이 장애가 있는데 기초수급자까지 지정되었다. 그래서 동생이 어머님을 모실 형편이 안 되니까 나밖에 어머님을 모실 사람이 없다. 어머님을 부양가족에 넣어서 변제금을 깎아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분은 직업은 없었고 공무원에서 은퇴하신 분이라서 공무원 연금으로 한 달에 292만원 소득이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나는 당연히 포함되지. 나 자신 1인 생계비는 당연히 포함되고, 배우자는 성인이지만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느라 일을 못하니까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고, 자녀는 성인이지만 장애가 있어서 근로 불가능하니까 나의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배우자, 채무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채무자의 동생이 있지만 동생이 장애가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니까 4인 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소득이 292만원 밖에 안 되니까 4인 생계비 390만원 빼달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 알겠다. 그럼 어머니를 빼겠다. 어머니를 빼고 292만원에서 3인 생계비 320 빼달라 이 말도 하면 안 되지. 292에서 320을 어떻게 뺍니까? 그럼 변제금 0원 나오는데 변제금 하나도 안 내겠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92만원에서 배우자도 빼고 나하고 자녀 2인 생계비 252만원 빼고 한 달에 40만원 변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통과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것도 안 됐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미성년 자녀가 10명 100명이 있어도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채무자가 청산가치가 좀 있었어요. 재산 그게 한
4,600 정도 됐는데 4,600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127을 갚아야 되잖아요. 4,600 다 갚아야 되니까. 이분 소득에서 한 달에 127 내기 힘드니까 변제 기간을 좀 늘렸죠. 4,600 나누기 48개월 하면 95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95만 원 48개월 변제해서 4,600 이상은 변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변제 계획을 만들어야죠. 한 달에 40만 원 36개월 변제하겠다. 이거 안 되지. 이렇게 하면 4,600 이상 변제가 되질 않잖아요. 변제 가치를 고려하면 95보다는 조금 더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과거의 지방세 낸 내역을 보니까 채무자가 예전에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팔았던 내역이 많다. 왜 그렇게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많이 했나? 처분 대금의 사용처까지 한번 소명해보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온 거죠. 그리고 아파트 팔고 받은 돈 어디 썼는지 소명 똑바로 못한다면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해서 변제금 높여라. 장애 있는 자녀 때문에 이사를 좀 많이 다녔는데 집 팔고 그 돈을 배우자 집 사는데 보탰다.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지만 50%가 채무자 소유로 반영이 된 겁니다. 원래 배우자 소유였다면 서울 수원 부산 관할은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돈 보태서 내 돈을 배우자한테 줘서 집을 산 거니까 절반이 반영된 겁니다. 그 집이 순자산으로 치면 담보대출 빼고 남는 자산의 2분의 1을 하면 4,60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인 생계비 252를 빼면 안 되고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기 위해서 188로 생계비를 줄여서 292 빼기 188 한 달에 100만 원 변제하겠다. 48에 변제해서 5,000 변제하겠다. 5,000은 변제해야지 청산가치 4,600 이상 변제가 되잖아요. 그게 자기 채무의 28%를 변제하고 72% 탕감받고 이자는 전액 탕감받는 것입니다. 청산가치 대략 4,600 이걸 변제하기 위해서 2인 생계비 252 빼고 한 달에 40만 원 변제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지.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48 변제해서 5,000은 변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채무자의 전체 채무 1억 7,500 중에 5,000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수원법원인데요. 5월 8일에 신청해서 7월 24일에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받는데 2달 조금 더 걸렸네요. 자 봅시다. 소득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입니다. 근데 주거비, 교육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소득 빼기 생계비 빼고 추가 생계비까지 빼서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빼고 기타 생계비라고 아무튼 요 생계비 항목을 싹 합쳐가지고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생계비를 높여줄 수 있다. 그거 빼서 변제금을 낮춰주겠다. 이까지 가능하다. 배우자하고 만 21세 미만 성인 자녀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양가족에 넣어서 변제금을 낮춰줄 수 있다. 그러나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미성년 자녀가 10명 20명이 있어도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금이 내려올 수 없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추가 생계비, 기타 생계비, 배우자 부양가족, 성인 자녀 부양가족도 실무상 변제율이 낮아버리면 인정을 안 해준다. 변제율이 낮거나 최근 채무가 많으면 배우자 자녀 추가 생계비 다 빼버리면 변제금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내면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까 제외하라 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소액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여기 나항 한번 보세요. 이게 법원의 내심이고 법원의 속마음입니다. 위 가항과 같이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소명했다고 하더라도 생계비 산정의 기본 취지는 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 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유지하였던 소비 수준을 억제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생계비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적절한 감액을 검토해라.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만 개인회생의 취지를 고려해서 적절히 감액하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 월세 200 쓰고 한 달에 교육비 50만 원 써서 개인회생 하게 되었으면 그렇게 보장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회생 하려면 소비 수준을 줄여라. 월세 70으로 이사가고 교육비 10만 원으로 줄여라. 그러면 회생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개인회생 취지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고 그리고 나의 형편에 따라서 추가 생계비나 기타 생계비를 반영할 게 있는지 배우자나 성인 자녀도 반영할 게 있는지 고려해서 양자를 조화롭게 주장하는 게 개인회생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